작년부터 최근까지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어치의 암호화폐를 세탁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부는 적발된 칩믹서가 세탁한 암호화폐에는 북한 연계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 등이 훔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 전 수석 부위원장이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오늘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국노총 사무실과 전 수석 부위원장 강모 씨의 주거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강 씨가 건설 노조 측으로부터 한국노총 복귀를 부탁받고 수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관련 녹취록과 함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오전부터 남해안은 밤부터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전국이 9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거 뭐 다 같은 투자 아니냐. 자, 부동산은 그럼 투자일까요? 아니면 투기일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의 주식을 샀다면 그 기업은 이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합니다. 그럼 가계소득이 늘어나서 이게 소비로 이어지고 매출이 늘어난 기업은 신규 투자와 고용으로 연결됩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를 새로 만들어내지만 부동산은 이거 투자를 유발하지도 고용을 창출하지도 또 소비를 촉진시키지도 않습니다. 단순히 가치를 이전시키는 그런 역할에 불과합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은 울어야만 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사회 전체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가 투자와 투기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의 정책은 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투자는 장려하고 부가가치 창출을 방해하는 투기는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저는 KBS 기자 홍사원입니다. 홍사원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오늘 부동산 시장 상황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문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죠? 지난번에 제가 한번 혼났는데 한 교수님한테. 별 말씀이래요. 오늘도 엄하게 혼내주시고 제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별 말씀이래요. 자, 부동산 관련해서 네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했더니 전국 아파트 가격이 하락은 좀 계속 이어졌는데 하락폭 감소했다. 네. 그리고 서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올랐다. 네. 지난 그 3월 첫 주에. 그렇죠. 자, 그리고 요즘 언론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은 집값 지금이 바닥이네. 이런 이미지가 뉘앙스가 막 읽히거든요.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일단 뭐 시장 친화적인 분들은 이제 집값 바닥론을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보는 관점에서 뭐 말씀 주신 서울 전국적으로 예.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이제 하락폭이 약간 진정이 됐습니다. 진정이 예. 됐는데 진정이 된 수준도 사실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 네. 전세가 같은 경우에 아파트만 볼 때 2.62%거든요. 한 달 만에. 예. 그러면 사실 1년이면은 어마어마한 20몇 프로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안심할 상황은 아니고 바닥론의 개념은 이제 아까 말씀 주신 송파구가 이제 0.03. 이렇게 10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이면 0.03이면 30만 원 오른 거거든요. 그래도 방향이 틀어졌다는 건 중요한 의미인데. 근데 이제 거래량이 이제 맞습니다. 방향이 틀어진 것까지는 좋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럼 추가 매수가 붙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야지 이제 반등하고 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3월 들어서면서 이게 꺾였습니다. 예. 바로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집값의 어떤 매도 효과를 이제 소유자분들이 좀 올리시니까 예. 바로 반응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충분히 내려왔다 판단됐고 예. 특례보금자리론의 어떤 5억이라는 대출 이런 시너지 효과에다 규제하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 같았는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버겁거나 이건 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그게 뭐냐면은 게다가 중요한 점이 또 매물이 예. 줄질 않고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면 사실 매물이 확 줄어야 되거든요. 예. 매물은 도리어 뭐 서초 강남 4구하고 예. 마용성은 매물이 지금 늘었어요. 1월 초보다. 예.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소유자분들도 시장에서는 기사나 언론 보도에서 뭐 반등 바닥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지만 실제 팩트는 거기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매도자들이 만약에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면 팔 일이 없잖아요. 예. 그럼 매물이 감소해야 되는데 도리어 늘어나세요. 보통 5%에서 한 10%씩. 예. 그럼 이제 팔린 것도 많이 팔렸는데 더 늘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그분들이 생각이 앞으로 미래에 향후 뭐 2, 3, 4년은 이 주택 가격이 쉽게 오르지 않겠다고 판단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연끌을 하셔서 무리가 와서 파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를 거면 버텨야죠. 매물을 내놓지 않고. 근데 지금 매물이 늘어났어요. 그 점이고 조금 매도가 오르자마자 바로 거래가 다시 분위기가 소강 상태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하고 다음 주까지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땐 특례보금자리론 벌써 한 반 정도 소진됐거든요. 예. 특례보금자리론은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책금융으로 좀 그 싼 가격의 아파트를 낮은 이자로 그러니까 그 빌려주는 거 돈. 싼 가격도 아니죠. 9억 이하니까. 그래요. 8, 9억이면 사실. 그렇죠. 싼 가격은 아니지. 네, 오늘 또 혼나네. 싼 가격. 9억, 8억이면 전국의 90% 이상의 집들이 9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싼 가격은 아닌 거죠. 상위권이죠. 사실 9억, 8억도. 서울에서 볼 때만 조금 이제 저렴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데 9억 정도를 사는데 보통 보통 가계복지조사 결과가 한 평균을 따면 한 4억 정도거든요. 지금 자산이. 그럼 전세보증금 3억에다가 대출 그러면 6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1억 더 땡기고 5억 정부에서 이번에 한 특례보금자리론이 금리가 이제 고정금리로 뭐 4% 정도 수준인데 금리가 인하될 때 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바꿔준다고 하니까 우리 실수요자든 투자자든 좀 안심을 하고 들어가는 거죠. 투자 수익을 노리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3년 안에 2년 3년 뒤에 이자를 계산해 보면 5억을 받아서 5억에 4%면 2천이잖아요. 1년에. 3년이면 6천만 원이 돈이 소진되죠. 근데 그 사이에 만약에 집값이 1억이 올랐다. 그럼 수익률이 40%고 2억이 오르면 140%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 수요가 좀 많이 들어갔고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갭이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5억 정도 받으려면 월 200에서 250을 갖다 내셔야 되는데 부담되죠. 그러니까 이게 좀 한계점이 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한 4월, 5월 지나면서는 조금 이제 다시 보금자리론 소진되면 제가 볼 땐 다시 또 조금 재하락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그러니까 무한정 해주는 게 아니고 한도를 정해놓고 했는데 지금 한 절반이 그럼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39조 6천억인데요. 39조 6천억을 40조라고 제가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40조면은 이게 한 4억씩 대출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10만 가구분이에요. 10만 가구가 다 팔리고 나면 수요가 일단 조금 감소하겠죠. 이제 더 대출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게 소진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 18조 됐습니다. 18조. 절반 가까이네. 2월 20일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네, 2월 20일로 절반이 소진되는데 이 중에 60%가 대환대출용이고요. 대환대출. 빚을 연끌하신 분들 좀 대환대출에서 금리 낮추라고 도와주는 차원이고 37%가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그러니까 10만 가구에서 그럼 60%는 대환대출을 썼다는 얘기고 37%가 신규 주택 매입을 썼으니까 그러면은 30% 40% 잡고요. 10만 가구 중에 4만 가구가 신규 수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4만 가구로 하더라도 어쨌든 그만큼 거래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그러니까 거래량도 늘었나 보네요. 늘 수밖에 없죠. 4만 가구니까 4만 가구가 소진되는데 4만 가구 중에 서울 수도권 지방 나누면 한 5대5 정도 되면 한 서울 수도권이 한 2만 가구가 유효 수요가 창출되잖아요.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근데 지금 서울은 한 1,000 정도 늘었고 인천이 한 2, 3천 늘었어요. 그러면 거래량이
이제 경기도가 거래량이 그러면 한 달에 한 4, 5천이 증가된 거거든요. 수도권이. 그 5천이 2만이 되려면 4개월 걸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도가가 올라가는데 못 따라가니까 그러면 3개월 정도 2, 3개월 남았다고 보는 거죠. 소진되는데. 근데 벌써 지금 소강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억하시겠지만 특례보금자리론 처음에 나왔을 때 사흘 만에 7조가 소진됐어요. 그렇죠. 근데 14일 2배 기간에 또 7조, 14조. 그러니까 이번에는 5조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한 20일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급한 분들 사고 투자와 실수요를 함께 하시는 분들 따라 붙고 나서 매도가가 살짝 오르니까 거래량이 늘어오르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시 가보니까 시장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고 자기 소득이랑 계산해 보니까 부담되면 어떻게 돼요? 거래가 일단 소강 상태로 들어가겠죠. 그게 그래요. 지금 지표로 3월 초 거래량이 2월보다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 좀 제한적인 상승을 그치겠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2월에 잠깐 그러니까 거래량이 왜냐하면 거래량이 중요한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폭증했죠. 2월에 거래량이 그 특례보금자리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가 보죠.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그게 늘었다가 3월 초엔 지금 좀 줄었어요 다시. 지금 보름 정도 지났잖아요. 제가 보니까 2월에 한 70% 수준에서 멈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4월이 또 이제 비이사철이잖아요. 아시겠지만 2월, 3월이 이사하기 좋은 때니까 그때 좀 몰렸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이 추가적으로 따라줘야 이게 상승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아직도 서울 아파트 주택 가격이 버겁다고 판단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더 못 따라붙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는 게 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냥 보통 사람들 그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번이 기회다. 그러니까 좋은 기회니까는 집값이 내려가면은 집을 이제 장만해야지. 뭐 집 장만하는 게 죄는 아니니까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지금 내려가다 보니까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지금 집값이 바닥이다. 물론 언론사들이 하도 건설사나 부동산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그게 뭐 다 사실을 보도한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영향 받거든요. 받죠. 그리고 또 실제로 집값도 좀 약간 올라간 건 사실이고 부동산원이라는 건 건설교통부에서 국토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집계하는 거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할 리는 없고 송파구가 올랐대 조금이라도 0.03%라도 그러면은 조급함이 또 되살아나지 않겠나. 그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야 이거 집값 다시 이제 바닥 쳤구나. 언론 신문에서도 그렇고 부동산에서도 올랐다는데 이때 조금 오르더라도 무리가 되더라도 또 영끌해서 나 사야지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산 거죠. 그런 분들이 샀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신 분들은 이게 정상적인 가격이 아니다. 비싸다 아직도. 또 실제로 시장에서 살 사람이 있어야 이게 소진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주로 지금 계속 늘다가 갑자기 2월 말을 기점으로 매도가가 올라가니까 다시 꺾인다? 그거는 이제 시장이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역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 3개월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이 만약에 오늘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듬어 볼 게 하나 있습니다. 2008년도 9년도 때도 이거하고 똑같았어요. 2008년도도 MB 정부에서 똑같이 다 풀어줬고 그러자마자 주택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때도. 6개월 만에 30% 하락된 게 심하면 최고점까지 찾아갔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1월 3일부터 벌써 2개월, 3개월째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느낌이?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만큼 체력이 약해진 거죠. 소득이 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규제 하나는 금리도 이제 추가적으로 영향을 미치니까 제가 볼 땐 금리가 2배라는 얘기는 주택 가격에 대한 부담이 2배로 늘어나니까 금리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경제 위기가 터지지 않는 한은 갑자기 내릴 일은 없고 이 상태로 유지될 거거든요. 그럼 이런 상태로 계속 하향 횡보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게 올라갈 것 같으면요. 지금 거래 한 6, 7천 개 터져야 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에 그 영끌할 때 한 달에 12,000만 총개했어요. 근데 지금 2천 갖고 지금 난리를 피잖아요. 2천 개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말씀해 보십시오. 아니요. 그때는 이런 규제 완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워낙 초저금리 상황에서 은행에서 마음대로 내도 그냥 돈 빌리는 게 별로 그렇게 정말 부담이 안 됐어요. 부담이 없는 데다가 또 영끌 분위기가 엄청 뛰었고 한없이 오른다 그랬고 작년에 전세 대란 터지고 공급 부족해서 집값 폭등한다라고 언론에서 엄청 쏟아냈잖아요.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작년에 집값 그렇지. 못 올랐잖아요. 그렇죠. 전세대란 지금도 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고. 안 온 수준이 아니라 역전세잖아요. 그렇죠. 저 혼자 막 그때 막 얘기해봤자 이상한 사람 소리 들었는데. 아니 뭐 한 교수님 혼자만 얘기한 건 몇 분 계셨었어. 한 두세 분 또 계시죠. 예. 나머지는 98분 정도는 대란 온다고 했고. 네, 맞습니다. 한 두어 분 정도 맞아요. 다 뻥이다라고 한 하셨었어요. 두세 분 정도? 네. 이현철 소장님, 김기현 대표님 또 이렇게 너무 그렇게 실명을 얘기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이제 저랑 궤를 같이 하니까 그분들이 예. 공부를 또 나름 하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결론은 맞았죠. 근데 그분들 지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랑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요번에 또 틀릴 수는 없잖아요. 저번에 맞췄는데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요번에 영어 영클했을 때 그 언론 기사 패턴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호흡을 좀 길게 가져야지. 언론 기자분들이 쓴 내용을 봐도 그래요. 기사 내용이 제가 다 일일이 팩트 체크하고 해보고 싶은데 거의 가짜 기사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것만 쓰고 내린 건 안 쓰고 하락 거래가 지금도 70%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도 서울 아파트만 따져봤을 때 하락 거래가 70%가 계속 이어지다가 한 1년 가까이 요새 한 65%로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3월 초 있잖아요. 3월 초에 부동산 거래된 총액을 갖다가 직전 가격 대비해 봤어요. 마이너스예요. 직전에 만약에 100억 원어치가 거래가 됐다. 근데 올해는 그 똑같은 아파트죠. 그게 가격이 거래가 됐으니까 올라갔든지 내려갔든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합생을 해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거야. 집값이 더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근데 부동산원에서는 문제가 뭐냐, 이게 표본을 제출 안 해. 아까 부동산원을 믿자고 그러는데 방향성은 맞지만 0.03이 10억에 3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장난칠 수 있거든요, 심하게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제가 표본을 계속 오픈해 달라고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기자분한테도 부탁드려봤는데 안 해요, 부동산원에서. 그것도 왜 안 한다고요? 그건 뭐 기자님 좀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오픈하면 지금의 데이터의 조정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한국 부동산 통계 다시 시작하자라고. 그러니까 흐름은 맞아요. 흐름은 맞는데 0.03이라는 수치를 갖고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또 대대적으로 기사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그 송파구 한 곳을 빼고는 나머지 24개구가 다 하락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더 부각시켜야죠. 아니 하락은 하는데 하락세가 좀 약해졌다. 그 부분도 얘기는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 송파구만 뽑아봤다니까요. 데이터를. 나중에 여기서 좀 올려드리고 싶은데 송파구만 뽑아봐도 0.03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표본만 바꾸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죠. 너무 표본이 그러니까 너무 얇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픈을 안 해요. 그 표본을 오픈을 안 한다. 그 문제죠. 우리 안 하면 그걸 공개를 하면은 뭐가 문제가 되길래 공개를 그러게 할까? 말입니다. 몇 년째 공개하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홍 대장님께서 한번 좀 파헤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전 국민이 이렇게 다들 관심을 갖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데 그 데이터를 갖다 공개 안 하면은 뭐가 그야말로 이게 부작용이 생기는 건지. 이게 뭐냐면요. 제가 보는 유추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데들은 실거래가. 실거래된 것만 가지고 반복 매매 무용이라는 걸 취해요. 3개월 누적으로 해가지고 4개월치 3개월치를 누적해서 하니까 신뢰도가 높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뭐 재본수 지수 막 써놓는데 실거래가가 없을 경우가 있잖아요. 거래가. 거래가 없으면 호가를 올렸다고 이렇게. 그걸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원이라는 곳에서 원래 그러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 표본을 갖다가 가중치를 안 두고 호가를 취급을 안 해요. 그전 가격으로 그냥 유지하는데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들이 다 얘기해가지고 여기서 호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이거죠? 호가가 반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왜 부동산 그러니까 일반 민간 기관이나 이런 데서야 뭐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국가 부동산원 같은 데서는 그 거래가 된 것 등기가 이루어진 거래만을 갖다 발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너무 늦어진다는 늦어진다는 그 약점도 있지만. 그건 처음에만 됐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출발하면 똑같잖아요. 그런가? 그걸 왜 안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오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런 분이 있지 않고서야 왜 국가에 녹아먹는 분들이 이거를 빨리 안 고쳐주실까? 알겠습니다. 빨리 고쳐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취재해 보는 걸로 결론을 내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금리가 올라서 지금 급하게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네. 집값이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 내리면은 집값은 분명히 다시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금리가 거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 아니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지난달에 동결했고 앞으로도 또 더 이상 쉽게 못 올릴 것 같다는 그리고 올릴 의지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정부가. 그러니까는 집값 오를 요인만 지금 남았다라고 그렇듯한 이유를 말하는 거. 예. 또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동결했으니까 미국이 지금 올리는데도 동결했는데 이번에 또 미국이 0.25라도 올리고 또 동결했다고 칠게요.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러면 환율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이미 1,300원 지금 넘어섰는데 그러면 물가가 10% 20% 뛰는 데다가 환율까지 오르니까 내부적으로는 진짜 20-30% 뛴 거예요. 그게 지금 반영이 되겠죠 앞으로. 그리고 우리 소득에서 쓰는 비용 중에 분명히 10% 20%는 줄 겁니다. 그러면 소득 능력이 더 줄었는데 갑자기 집을 살 능력이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어느 하나만 갖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걸 갖고 거꾸로 이렇게 하면 집을 살 능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집값이 올라요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보고 갖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해가지고 시장을 갖다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모든 요인을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소득이 늘었냐 안 늘었잖아요. 경제가 좋냐 안 좋잖아요. 무역 적자잖아요. 그럼 돌아가는 돈이 배분되는 게 적다는 얘기는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가계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고 항상 그런 어떤 시나리오는 6개월 정도 뒤에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감안해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집값이 오른다고 성급하게 판단할 수 있는가. 충분히. 그리고 작년을 더듬어보면 더 좋겠죠. 작년에 뭐라 그랬습니까? 미친 집값이고 나라 망한다 그러고 그래서 정권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들? 다시 집값 올려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그분들은 있죠. 도대체 정체가 뭔가요? 정체가 뭐 원래 빈대떡 뒤집듯이 원래 다 바꾸는 거니까 뭐 그거야 뭐.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사훈 우리 앵커님께서 항상 경제와 정의를 전달하셨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지금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럼 청년들이 지금 말은 못하지만 지금 분노를 터뜨리는 분도 많을 거예요. 물론 영끌 투자해가지고 재미 본 일부 청년들은 또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일부잖아요. 그리고 0.74이면 나라가 소멸한다는데 지금 좀만 있으면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앵커님하고 말씀 나누는데도 집값이 오르냐면 이 자체도 좀 슬픈 일이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정부부터 해서 기득권이나 교육자부터 해가지고 이건 좀 아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택가격 안정에 다 올인을 하자. 언론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기사가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될 것이 아니고 청년들과 중년층에 지금 집이 없고 출산율이 적어지고 학교가 없어지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가 없어지는 게 엊그제 일인데 지금 뭐 이게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인 국가 경제 체력이나 인구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집값이 오르기에는 힘든 여건으로 가고 있잖아요. 일본식으로. 근데 여기다 대고 지금 조금 조정됐는데 제가 볼 때 조금 조정된 걸 가지고 집값이 오른다 반등한다. 이걸 얘기하는 분들은 누굴까요 과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고 봐요. 미래를 걱정하는 분도 없고 영끌에서 투자해서 재미 봤던 분들이거나 건설사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언론들이 지금 아까 송파구 0.03%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바닥이다 오를 일만 남았다라고 말하는 거는 일단 언론들이 기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모르면은 취재를 해서 물어봐서 전문가들한테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10사람, 20사람한테 물어봐서 그야말로 집단 지성에 이게 정답이구나. A는 이렇게 말했고 B는 저렇게 말했지만은 이거 취재 보니까 A가 맞는 것 같네. 이게 바로 취재의 과정이거든요. 그게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언론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영향력 있는 몇몇 언론사가 이렇대 하면은 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언론사 중에서 건설이나 부동산과 정말 밀접한 끈끈한 이해관계가 있는 언론사들이 사실 많거든요.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왜곡된 잘못된 정보들이 그냥 스크리닝 되지 않고 그냥 걸러지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잠깐 또 얘기했지만 그 금리와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금리가 지금은 변수가 크게 되지 않는다. 금리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살 수 있는 그 소득이 네, 맞습니다. 충분히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네, 분명히 그렇죠. 침체가 어느 정도는 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집값이 돈이 있어야 소득이 있어야지 사는 네, 거지. 맞습니다. 네. 라는 부분을 얘기하거든요. 정확합니다. 더 넣어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미친 집값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2005년도인가 3.25%였어요, 금리가. 예. 근데 1년 동안에 5.5%인가 5.25까지 올립니다. 거의 2배죠. 예. 그런데도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금리가 올랐는데도. 그건 예. 뭐냐면 그 당시 우리 경제 성장률이 6에서 8% 사이였어요. 평균 한 7%. 예. 금리가 3% 올라도 2% 더 올라도 소득이 더 느니까 집값을 쫓아갈 수가 있던 거고 중요한 예. 건 뭐냐면 그때 집값의 출발의 시작점은 예. 소득 대비 가격 수준이 100이었다라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소득 대비 가격이 150, 180 수준이에요. 예. 그럼 더 따라갈 체력이 없잖아요. 예. 여기서 급반등하고 뭐 바닥이다 이건 되게 성급한 거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금리가 오르더라도 소득이 는다라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예. 그것도 기준 주택 가격도 어느 정도 기준인데 지금은 모든 데이터들 종합해봐도 도저히 그 상황은 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바닥이다 뭐 반등 상승 기조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써줬으면 기자분들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 거래가 24개구다. 예. 이게 더 팩트잖아요. 예. 이거는 지켜봐야 한다고 하는 게 정확한데 그거를 이제 상승 기조로 이제 말씀하시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연끌 때. 예. 불안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또 5억 대출을 해주는 게 생겨버리니까 그걸 덥석해서 사시는 분도 계시죠. 무리가 되더라도. 지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 규제 다 이제 허물고 대출도 네. 그러니까 여유 있게 좀 낮게 해준다고 하니 잠깐 그러니까 반등한 거라 이거죠.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이거죠. 맞죠. 제가 볼 때. 그러면 지금 전세 가격도 사실 매매 가격하고 굉장히 얽혀 있잖아요. 네, 연동되죠. 예. 전세 가격도 지금 그러면 좀 반등하고 그렇습니까? 전세 가격은 어때요 지금? 아까 저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피부에 와닿을 텐데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1.9, 2.0 이랬어요. 마이너스 하락폭이 매매 가격이. 그게 이제 0.8로 줄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줄였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뭐 2.5, 3.0 막 이러다가 2.62로 내려왔어요. 한 달이. 예.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달이 2%면 1년이면 20%잖아요. 예. 그럼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은 연동되니까. 예. 그럼 아파트 가격은 한 10% 하방 압력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성급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전세 가격이 줄긴 줄었는데 예. 전세 가격이 공급 물량이 많으면 전세 물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더 하락하겠죠. 예. 물건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올해 40만 호예요. 입주 물량 40만 호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물량인데 이걸 기사를 잘 안 써요. 40만 호면 사실 어마어마한 물량이고 서울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사고가 2만 한 488가구가 들어와요. 새로 지어진 아파트가? 네. 아파트 도시형생활 때까지 합해가지고 조금 도시형생활 같은 거 빼면 한 18,000가구가 아파트예요. 그러면 이건 역대 작년에 3배 물량이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역전세였는데 지금 역전세 중에 또 물량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개포자이 프리던스가 3,375세대가 2월 달에 입주인데 아직 다 못 채웠어요. 못 채웠는데 그 옆에 개포 6단지라고 있어요. 6단지가 이제 조합 설립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전세가가 5억이었는데요. 2억으로 내려왔어요. 왜냐? 이 새로 지은 아파트가 여기는 이제 살다가 저기 이주하게 되면 언제 나갈지 모르니까 싼 건 맞는데 그래도 5억이었어요. 작년 초만 해도. 전세 가격이. 네. 그런데 개포자의 프레이던스가 옆에 들어왔는데 전세 가격이 6억인 거예요. 그럼 다 일로 가겠죠. 그 얘가 2억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 주택 가격에서 3억을 못 메꾸는 분들은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매번 자꾸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값은 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지금 올 한 해 서울, 경기는 인천은 계속이거든요. 원밸리라고 또 6천하고 저 DH파크 뭐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대단지들이 나오는데 지금 여름 되면 또 이제 또 시작될 겁니다. 이 역전세가 또 심하게. 그럼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그게 다시 집값을 끌어내리고. 당연하죠. 그게 올 한 해 계속될 거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린 거죠. 올 한 해. 네네.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사실 집값이 많이 떨어져서 불안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올해 천천히 떨어져서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말은 저도 그렇게 보는 거죠.
천천히 계속 떨어진다. 네, 정부의 대책이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으니까 예. 뭐 청약 현장 좋은 데들이 이제 완판이 된다는데 이런 현상들이 심리를 막 하락하고 막 절벽으로 가는 느낌은 없어졌잖아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여건이 집값을 사기엔 부담된다 그러면 집값이 조정받잖아요. 예. 그런 과정이 제가 볼 때 올 한 해 역전세 난하고 이렇게 겹쳐지면서 그 규제 완화 대책과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면서 균형점 찾아가는데 예. 여전히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도 이제 그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죠. 그 미분양 얘기도 요즘 계속 나오거든요. 네네네. 미분양이 지금 7만 5천 채에 달했다. 원래는 네. 정부가 이게 위험 수위로 보는 게 정부가 아니고 시장이 위험 수위로 보는 게 6만 5천 채 정도 되는데 네네. 그게 한 7만 5천 채니까 1만 채 이상 지금 늘어났다고 하는데 예. 그것도 보면 서울하고 또 지방하고 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은 그렇게 미분양이 많지 않은데 예. 지방은 특히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뭐 늘어나고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던데 네. 왜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는 건지 크게 날 수밖에 없는 건지 미분양 그 차이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서울에 지금 미분양 난 데들이 뭐 구로동의 모아일가라든지 수육 한탑일거 아직도 지금 미분양돼 있고요. 뭐 예. 마포에도 뭐 D 이름이 좀 어려운데 D 아이벨인가 뭐 그것도 지금 미분양 상태로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 서울에서도 미분양이 나는 것들은 분양가가 낮지 않고 높아서 비싸서 높은 데다가 소규모 단지 예. 뭐 이러면은 아니 가차 없이 수요자들이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상품을 보고 하는 거예요. 예. 수요자들이 이게 새 단지인데 주택이 좋고 가격도 적정해. 예. 그럼 내가 조금 다가가겠다 하는 주택들은 지금 미분양이 소진되고 있어요. 거꾸로 예를 들어서 어느 화성동탄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가격이 높아가지고 안 되는 것 같다 좀 낮췄어요. 그랬더니 한 2달 만에 다 소진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격을 낮추면 소진된다는 거 다 아는 것처럼 뭐 창원의 롯데캐슬이라든지 또 저쪽 어디에 그런 데는 하루 만에 완판됐어요. 가격을 낮추니까? 지금 이제 지방 얘기하셨잖아요. 적정한 가격에 입지가 좋고 상품성이 있으면 수요자들이 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건 분양가죠. 분양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요자들은 아직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 올라가던 중에 가격 조정 안 하고 올라가던 그대로 가려는 데들은 철저하게 외면받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도 지금 미분양분 소화되는 곳들이 많아요. 뭐 금액 한 10% 할인하고 뭐 벤츠 주고 막 뭐 금덩어리 주고 뭐 이런 이벤트 지금 벌써 많이 하거든요. 그런 데들은 이제 수요자들이 판단하는 거죠. 저 정도 가격 많이 내려왔네. 뭐 이런 분위기라서 소진이 또 되고 있어요. 사실은 미분양이 7만 5천이 아니라 8만 5천이 나올 숫자였는데 그 사이에 제가 볼 때는 소진된 게 좀 있어요. 미분양 됐던 것들이 이제 팔리는 거예요. 왜? 가격을 낮추니까. 그리고 새로 하는 곳들은 양평동 이번에 그것도 시세보다 새 아파트인데 입지도 좋아요. 새 아파트인데 입지도 좋은데 1억이 더 싸요. 시세보다. 시세도 내려온 시세보다 더 싸요. 그래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 새 집이니 그래 내려가면 얼마나 내려가서 충분히 내가 거주의 욕구가 있으면 들어가죠. 그럼 그냥 완판되잖아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둔촌주공이 헤맬 때 초반에 헤맬 때 강동 헤리티지하고 거리 얼마 안 돼요. 거기 완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요자들이 스마트해지신 거예요. 가격 문제. 그래서 전국에 있는 그 7만 5천 원 현장도 지금 분양가 20-30% 낮추면 다 팔립니다. 지금도. 그건 이미 시뮬레이션에 나왔어요. 그래서 또 그러면 이제 피해 품질도 저절로 해결돼요. 그러니까 정부는 분양가를 낮추게 유도해 주는 게 지금 맞다고 봐요. 저는. 뭐 그 분양가가 그럼 안 낮추는 이유는 안 낮추는 겁니까? 못 낮추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앵커님께서 사업 현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시드머니 100억짜리 땅인데 시드머니 20억 갖고 있고 없어요 돈이. 80억 브릿지론으로 증권사가 대출해 줬어요. 그게 PF 전 단계에서. 그러면 땅을 샀잖아요. 그럼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없어요. 근데 공사비를 또 보증 쓰겠대요. 100억 들어가 200억이 들어가는데 계산을 하니까 이거 삐뜨고 이거 300억 받겠다. 그런 시절이 재작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수익률이 막 20% 30% 시행자가. 그럼 거기서 원가 수준 다 낮추면 그러니까 여기 저 은행이나 시공사도 건축비 풀로 올리고 이 PF를 대출한 대출 기간도 수수료 막 10% 15% 올리고 이래 버리니까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거기서 만약에 수익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들. 자동으로 10%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시행자도 자기 수익을 낮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분양가가 그러면 망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럼 그 분양가가 마이너스 20에서 30% 선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사죠. 새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그 시장에 얽혀 있는 다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한 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금 그걸 미분양이 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다. 정부가 그걸 지원해 준다고 했다가 뭐 왜 비싸게 사주냐 비판을 받으니까 뭐 다시 한번 요새 발표 안 하고 있잖아요. 어떤 기준으로 매입하는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조조정을 해서 분양가 싸게 팔고 그럼에도 사업이 잘 안 될 땐 도와주겠다라는 걸 딱 밝혀야죠. 정부가 사실. 그러면 사실 안정적인 우리 저 주거의 어떤 조정? 조정 주택가격이 조정이 되면 이건 매수자도 늘게 되고 건설사도 사고 다 살려. 욕심만 좀 줄이면 돼요. 아까 말씀 욕심이냐 뭐냐 그러셨는데 저는 욕심이라고 보죠. 그렇군요. 지금 그런데 어쨌든 그 부동산 PF가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건설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건설사나 시행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돈을 대출해 준 한창 호시절 때 그거로 돈을 번 증권사, 보험, 손해보험사, 뭐 캐피탈, 보험 캐피탈 이런 데들이 잔뜩 지금 거기 물려 있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지금도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손해를 보면서도 지금 이게 그 분양가가 그 정도가 되더라도 원가나 원자재나 이런 게 올라가 갖고 이 정도 분양해도 우리는 남는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건축비요? 끝까지 우리는 이익을 거기서 남겨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PF가 터지더라도 뭐 이걸 갖다 우리가 절대로 분양가를 낮추면 안 된다는 건지. 지금 절대로 분양가를 낮추지 않겠다는 현장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시행사나 시공사나 PF 해준 데나 사업이 마무리가 돼야지 이게 쉐어를 하잖아요.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욕심을 줄인다라면 분양가 좀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입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PF사가 만약에 우리는 원래 수수료를 꼭 받아야겠어. 그럼 나머지 둘에서 깎아야 되는데 건설사도 뭐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올라가지고 우리는 못 깎겠어. 이러면 서로 싸움이 나는 거죠. 싸움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울산 저 포스코 대우건설이 나 안 해 하고 빠진 것처럼 깨지는 거고 이거는 이제 다 망가지는 거고 서로 더 큰 손해가 나는 거고. 네, 더 큰 손해가 나는 거죠. 시행사나 그쪽은. 근데 만약에 서로 조율을 잘해서 이래서 우리 서로 가자 이거 파산 난다. 잘 얘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양가를 20% 낮출 수도 있고 15% 낮출 수도 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나서 반 정도 팔리면 이게 계산을 해보면요. 현재 시뮬레이션을 크레디트 회사들이 지금 평가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는데 현재 PF로 문제가 되는 현장들이 있잖아요. 거기 현장들이 분양가를 70%에 팔면요. 시공사와 시행사는 돈을 버는 게 거의 없지만 PF를 해주는 금융기관이 다 원금 회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정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주면서 분양가를 낮춰가지고 처리하게끔 가면 해법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다 개인 주체잖아요. 이분들이 욕심을 안 버리면 그 현장은 뭐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미분양 나는 물 여기 물 있으면 드시고. 지금 미분양 나는 전국의 많은 지역이 서로 내 욕심을 버리질 못해서 지금 그 미분양을 지금 나는 걸 아직 뭐 다 완공된 건 아니니까 그걸 안고 그냥 계속 가겠다. 정부가 어떻게든 도와주겠지 이 상태로 가는데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버티다 보면은 나중에는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다시 확 올라가 갖고 안 낮춰도 되는 그 행운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행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지금 봐서는 장기적으로 뭐 나아질 염려가 그 기미가 없으면은 버티다 결국은 분양가를 확 낮출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는 정말 집값이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급나가 지금은 버티는 단계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유지하고 버티는 부분이 좀 많다고 보고 있죠. 그럼 그때 버티다 못 버텨서 야 이러다 다 망하겠다. 울산의 대우건설 봐라 440억 미리 눈치 빠르게 그 손해 보고 그냥 나중에 더 큰 손해 볼까 봐 빠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거의 시행사들이 다 그 손해를 떠안는 거잖아요. 거기 또 PF 대출해 준 그 캐피탈들이나 증권사들이 금융기관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는 분양가 그럼 지금은 버티지만은 확 낮춰야 되네. 이 시기가 언젠가 뭐 그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때 되면 부동산 경기는 더 그럼 가라앉겠네요. 그러면은. 네, 일단 그 분위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시나리오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도 스마트해지셔가지고요.
어느 정도 다 예측하세요. 아니 제가 뭐 잘 아는 게 아니고 지금 한 교수님 얘기 듣다 보니까는 그렇겠네라는 얘기가 당연히 논리적으로 기억을 나오는데. 더듬어 보시면 또 똑같습니다. 예. 우리가 2008년도에도 똑같이 미분양 현장 그때 16만 원이었습니다. 더 16만 원 어마어마하죠. 예. 지금의 2배가 넘어요. 예. 그런데 뭐 나라가 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잖아요. 예. 그때 MB 정부에서 똑같이 이 대책을 썼어요. 미분양 예. 매입 대책을. 예. 그때 매입가가 50%에서 70%입니다. 분양가에. 예. 그러면 그 매입을 하면 손해보는 건 없는 거예요. 50%는 손해가 좀 나겠지만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회사들은 미분양이 나고 힘든 데들은 예. 최대한 분양가를 하락해서 팔려고 애를 쓰겠죠. 예. 정부가 지금처럼 무작위로 도와주지 않는다 그러면. 예. 그 행위가 벌어지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규제 완화를 풀었잖아요. 예. 그 현장들이 미분양 났었지만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올 봄에 아마 분양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예. 이제 봄부터 3월부터 하려고 그랬는데 시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계속 조율하면서 분양가 때문에 지금 고민들 하시는 거예요. 현장들이. 예. 야, 분양가를 한 번에 팔기 위해서 왜냐하면 싸게 하면 한 번에 팔린 거 많이 봤잖아요. 지금. 예. 서울이든 지방이든. 예. 싸게 할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이익에 대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그게 빨리 해결되는 현장들은 다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고 해결되지 못하는 현장들은 어떻게 돼요? 또 정부의 PF 대환 대출을 일단 연명을 하겠죠. 예. 욕심을 내고 분양가를 유지하면서. 그러면 2008년도에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예. 그 혜택을 못 받은 혜택이라보다는 지원을 못 받은 현장들은 욕심을 내다가 못 받았겠죠. 예. 자구 노력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다. 근데 그 현장들이 언제 터지죠? 2010년도 말부터 터집니다. 2011년 2월부터 부산상호저축은행을 필두로 해서 돈들이 PF에서 회수가 안 되니까 예. 다 펑펑 나가지고 그때 예. 11개 저축은행이 박살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저축은행이 아니라 그때 저축은행들은 이미 연습을 해가지고 현재는 다 준비를 잘 해놨어요. 지금 말씀 주셨던 보험사, 캐피탈, 증권사만 문제예요. 예. 이 세 군데들 중에서 몇몇 증권사, 몇몇 보험사는 중소보험사들, 주로 예. 중소업체들이라고요. 예. 이 친구들 하면 이 회사들은 제가 볼 때 지금은 일단 넘겼어요. 예. 넘겼는데 지금 대환대출 ABCP 대신 했는데 금리가 더 올랐잖아요. 예. 그럼 이거 2년 가면 어떻게 되죠? 10%짜리 두 번이면 2년이면 20% 날아갑니다. 예. 남는 거 없잖아요. 예. 그다음에 어떻게 손들겠죠. 예. 그런 일이 제 생각에 내년이나 후년 초에 터질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근데 다행히 우리가 준비들을 잘해가지고 예전보다는 시스템이 안전해져가지고 터진 거로 끝나지 금융위기로 갈 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일이 벌어질 때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 주신 그럼 이제 분양가를 더 낮춰야지가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택 가격이 똑같이 2008년대 90, 11, 12년도 4, 5년, 6, 7년 가는 것처럼 예. 그런 시장에 올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죠. 그러게요. 지금 어쨌든 버틸 때까지는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대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버틸 때까지 버티지만은 네. 이게 아닌갑다 싶을 때는 손들게 돼 있죠. 그런데 분양가가 네. 사실 제가 보면은 그 서울 대치동에 그 음마아파트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뭐 재건축하면 거기인데 다 이 첫 번째 음마아파트를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예. 재건축하면은 일반 분양가를 그 3.3제곱미터 한 평당 처음에 뭐 7,700만 원을 얘기하다가 네. 그래서 그게 너무 비싸다고 해서 깎았는데 7,100만 원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럼 30평이면은 그 분양가만 해도 21억이 넘는다는 네. 얘기잖아요. 네. 이렇게 분양가가 이게 그 낮춘 게 이 정도 7,100만 원인데 아무리 그 그 대치동이라고 하지만은 이러면 다른데도 저기가 저런 분양가면은 우리도 그렇게 저희가 저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저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도 함부로 쉽게 낮출 이유가 없겠네. 일단 버틸 때까지 끝까지 버텨보자. 우리 사업장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요즘 기사에 뭐 안전지단 몇십 군데 통과해서 재건축 출발이다 이런 기사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음마아파트 7천마 이런 분위기가 지금 사실 지금 편성하는 기사거든요. 제가 볼 땐 파악할 때 팩트는 어떠냐. 그러니까 일단 그 음마아파트 7,100만 원 하면은 있잖아요. 네. 거기가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분양은 될 수 있죠. 그래요? 그 정도 평당 7천만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네,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분양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분양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팩트를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 음마아파트는 추진위원회가 돼 있고 지구정을 받았잖아요. 조합을 결성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뭐 이 문제는 뭐 다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음마아파트는 아파트 형태가 도로변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음마상가라고. 예.
거기 상가주 분들이 앞에가 막히면 아파트 지어봤자 효용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출입구도 그렇고. 예.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타결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도 아직 못 꾸렸는데 무슨 분양가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웃기는 거죠. 그래요? 조합이 예상을 그럼 뭐 지금? 1억으로 하지 뭐 7천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로 되신 조합장님이 이 분위기를 가지고 동의를 더 빨리 가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뒷배경이 있는데 기사가 이거부터 나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이 기사가 나오면 기자가 어떻게 써야 되냐 제가 볼 때 팩트가 현재 조합이 완전히 결정이 안 됐고 조심해야 된다고 써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7,100만 원의 차익을 보려고 투자했다가 20년 지금 미리 투자해서 물린 분들 계시잖아요. 계속 지금 79년에 지은 건데 횟수 45년이 돼가는데 43년이 됐는데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딴 데는 다 됐잖아요. 3년 지나면. 그러니까 이제부터 시작하면 앞으로 10년 걸리거든요. 10년도 소송이나 분쟁이 없을 때 얘기죠.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15년, 20년 가요. 그러니까 아직도 잘 안 팔리잖아요. 결론은. 결론 났잖아요. 팩트. 그럼 불이 나야죠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근데 이 얘기를 팩트에서 많이 써주면 좋은데 재건축은 사실 아시는 분만 사실 투자를 하는 건데 일반 분들도 이제 요새 조금 막 재건축을 막 그러니까 돈 버는 걸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용적률이 100%였다가 200% 갈 때 큰 돈을 버는 걸 많이 봐서 우리가 봤는데 지금 음마는 현재도 거의 200 수준인데 차익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투자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음마 덥석덥석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뭐냐.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7,100만 원, 7,000 얘기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마치 내가 대통령 될까. 대통령 안 되는데. 근데 언젠가 될 수 있겠죠.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럼 시간에 대한 가치는 누가 보상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가치 기사에 나와야 우리가 재건축 현장 지금 제가 1년 작년부터요. 압구정 뭐 신고가 얘기도 한두 개씩 나와요. 근데 아시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신고 제도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냥 계약만 하고 해지해도 신고가로 남아서 기사가 뜨잖아요.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방치하고 기사는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구정하고 목동 이런 데 그러면 지금 난리가 났어야죠. 정부에서 재건축 다 풀어준다 그러고 규제 하나 다 풀었고 안전진단 통과하고 불이 안 나잖아요. 예전에는 안전진단 통과했다고 기사만 나도 부동산에 줄 서서 사람들 집을 샀어요. 지금 장작은 다 갖다 놨는데 장작만 있지 불이 지금 붙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혀 비읍자도 안 났는데 자꾸 이제 그런 게 이런 시장 상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재건축 현장들 제가 목동, 상계동, 압구정 여기 주요 우리 서울에 그 지역을 갖다 거래량을 제가 체크하고 있어요. 거래량이 안 늘어요. 뭐 수치까지 얘기하면 깜짝 놀라실 것 같아서 제가 4만 5만 세대인데 거래량이 한 달에 30 몇십 개가 안 돼요. 그럼 얘기 끝난 거죠. 일단 사람들이 다 관망하고 있는 분이 많은 거예요. 진짜 졸부시거나. 그 재건축하면 옛날에는 가장 그야말로 그게 불로소득의 최고 지름길이다 했었는데 지금은 재건축이 저게 돈이 안 된다라고 그럼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많이 올랐잖아요.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많이 오른 게 그러면 어디까지 더 오를까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가 좋은가요? 안 좋죠. 안 좋잖아요. 기업 사장님도 망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 있으면 제 생각에 경제 침체가 이어진다. 그럼 기억 더듬어보시면 예전에도 글로벌 금융위 때도 압구정하고 이쪽에 경매 매물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작년 가을에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타워팰리스 경매 나와, 음마아파트 경매 나와. 그중에 음마아파트 같은 게 경매 나왔던 거는 집값이 25억인데 대출이 20억인가 받은 거예요. 그런 투기 수요들이 있어가지고 집값을 떠받치고 있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면 진짜 진성 투자자들은 저게 거품이 있구나. 좀 빠진 다음에 들어가야 그다음에 투자 수익을 계산해 보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소강 상태인 거죠. 경제 침체가 회복될 기미가 아직은 없고 바닥을 갈 때쯤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겠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죠. 재건축 현장 막 7,100 이 얘기가 의미가 없다. 거래량이 진짜로 느는 시점이 제가 볼 때는 투자든 실소자든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들어갈 건데 지금 그런 기미가 하나도 없다. 이 기사를 써줘야죠. 그럼 좀 더 관망하는 게 현명하다. 제가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그 전제 조건은 금리 인하도 아니고 경기 침체가 이제 바닥이구나. 다시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네. 그렇죠. 소득이 올라가기 시작하네. 이때가 맞습니다. 정말로 최고점이죠.
그때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 아직 지금 오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제 말이 그겁니다. 예. 그 시점을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조금 좀 호흡을 길게 가지길 바란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 7년 동안 올랐는데 지금 6개월, 8개월 내렸잖아요. 뭔가 좀 안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한 1년 정도 더 가야 그나마 좀 맞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한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그 집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부안해동하고 그냥 그 귀 솔깃하지 마시고 좀 천천히 좀 관망해 보시라. 이거를 아니죠. 1번은 청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게 새 아파트인데 나온데. 청약을 하면 그거는 보셔야 되는 거고. 그죠? 지금 왜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졌는데 분양가가 적정하게 회사가 알맞게 줬다. 그 양평동처럼 그런 건 가서 사셔야 되는 거고 나머지 기존 주택은 천천히 좀 호흡을 길게 하셔라 이 말씀이죠. 예. 네.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그 한국경제 리스크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제가 시간을 잠깐 착각을 했네요. 제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이제 좀 익숙해질 때도 됐는데 아직도 제가 시간을 착각을 했습니다. 한 20초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해 주신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집값 그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딱 한마디만 해 주신다면은 자기가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수에 들어가셔도 문제가 없고 부담이 있다고 판단되면 천천히 길게 호흡을 가지고 시장을 대처하시는 게 현명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끝내겠습니다. 자,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 네. K 드라마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K 무비